한국은 절대 쏘지 못할 것이다. 중국 사령관의 비웃음이 서해를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오만함이 5조 원짜리 요새를 단 하루 만에 유령선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경악할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미사일 굉음도 화약 냄새도 없이 깊은 침묵 속에서 대륙의 자존심이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렸거든요. 미국조차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혀를 내두른 그날의 소름 돋는 반전. 그 전율의 현장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장 저 빌어먹을 화면 끄지 못해. 제기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브래들리 장군의 고함 소리가 펜타곤 지하 벙커의 두꺼운 방음벽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종이컵 속의 커피가 파동을 그리며 넘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아야만 했죠. 3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저조차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막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상황실 정면에 걸린 200인치 초대형 위성 스크린. 그곳엔 인류가 바다 위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악몽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새벽에 짙은 해물을 뚫고 서해 잠정조치수역,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바다 정중앙에 거대한 강철 괴물이 닻을 내렸습니다. 길이 300m, 폭 100m.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이 흉물스러운 구조물은 단순한 배가 아니었죠. 놈들은 그것을 해양과학연구기지라고 불렀지만 제 눈에는 명백한 침략의 전초기지로 보였습니다. 갑판 위에는 연구장비 대신 검은색 방수포로 덮인 5,000개의 발사관이 마치 벌집처럼 빽빽하게 하늘을 겨누고 있었거든요. 제임스 박사, 자네 의견은 어때? 저게 진짜 단순한 연구용으로 보이나? 옆자리에 앉은 CIA 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오더군요. 저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답하기조차 싫었습니다. 저 거대한 구조물의 정체는 중국이 지난 5년간 비밀리에 건조해온 이동식 해상 요새, 코드명 동방의 요새였으니까 말입니다. 연구용이라니요? 저건 명백한 이동식 벌집입니다. 저 안에는 자폭 드론 5,000대가 잠자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면 인천항과 평택 미군 기지를 10분 안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물량이죠. 제 대답에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중국이 드디어 칼을 뽑았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더 이상 은밀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한국의 모굴대를 겨누고 있었죠. 화면 속 지도에는 붉은색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선포한 소위 항행금지구역. 그 범위는 기가 찰 노릇이더군요. 서해 전체의 70%, 사실상 한국의 앞바다를 모조리 자기네 영해라고 선언한 셈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으로 향하던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수십 척이 뱃머리를 돌리거나 공해상에 멈춰 서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맥이 끊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중국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왕하이 소장의 목소리.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도 가장 호전적이고 오만하기로 소문난 그 작자는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여기는 중국 영해다. 우리 연구기지에 1km라도 접근하는 선박은 드론 오작동으로 인한 충돌 사고를 겪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책임 못 진다.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오작동을 빙자한 자폭 공격 협박.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펜타곤의 누구도 섣불리 공격해라는 명령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저 교활한 놈들이 기지 갑판 위에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들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인간 방패였죠. 미사일을 쏘는 순간 우리는 민간인을 학살한 전쟁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고작 저런 꼼수 하나에 손발이 꽁꽁 묶여버린 꼴이라니. 참으로 처참한 심정이더군요. 브래들리 장군이 쥐고 있던 작전봉을 책상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한국군은 뭐 하고 있어? 자기네 앞마당이 털리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나?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통신장교가 건넨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한국 합참이 대응. 솔직히 기대도 안 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봐온 한국군은 항상 미국의 눈치나 보고 중국이 큰 소리치면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얌전한 도련님 같았으니까요. 한국 해군이 함정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통신장교의 보고에 브래들리 장군이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이지스함인가? 아니면 독도함? 그 정도는 보내야 시위라도 될 텐데. 그게 아닙니다. 장교는
난처한 표정으로 위성사진 한 장을 스크린에 띄우더군요. 그 사진을 본 순간 상황실에 있던 모든 참모들이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 바다를 가르고 있는 배. 그건 위풍당당한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녹슨 컨테이너가 잔뜩 쌓인 어디서나 볼 법한 낡은 상선 한 척이었습니다. 심지어 갑판 위에는 빨래가 널려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허술하기 짝이 없었죠. 장난해? 지금 저 고철덩어리를 보내서 5조 원짜리 요새랑 맞짱을 뜨겠다는 거야? 옆에 있던 CIA 국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죠. 이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였습니다. 아니, 차라리 포기 선언에 가까워 보였으니까요. 상대는 최첨단 드론 5,000대를 거느린 미래형 요새인데 고작 낡은 컨테이너선 하나를 보낸다니. 제임스 박사, 한국이 드디어 미친 건가? 누군가의 비아냥거림이 들려왔지만 저는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혀를 찰 뿐이었죠. 불쌍한 친구들. 겁을 먹어서 제대로 된 군함은 보내지도 못하고 흉내만 내다가 망신만 당하겠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배가 저기 도착하기도 전에 중국의 드론대가 벌떼처럼 달려들어 배를 걸레짝으로 만들 거라고 말입니다. 왕하이 소장은 아마 배를 잡고 웃느라 숨이 넘어갈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위성 화면을 확대해서 보던 제 눈에 뭔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컨테이너선 치고는 흘수선, 그러니까 배가 물에 잠긴 깊이가 너무 얕았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배라면 물속에 푹 잠겨야 하는데 저 배는 마치 짐칸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가볍게 물살을 가르고 있었거든요. 잠깐. 저 컨테이너들 혹시 가짜인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의 레이더망에 한국의 배가 포착된 듯 요새의 갑판이 열리며 시커먼 그림자들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놈들이 움직입니다. 드론 사출. 100대. 아니 500대입니다. 상황실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경고음을 토해냈습니다. 위성 화면 속 하늘이 순식간에 검은 점들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하늘을 가리듯 압도적인 공포가 밀려오더군요. 저 정도 물량이면 미 7함대의 이지스함도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기이한 일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한국 배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맹렬하게 요새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기를 각오한 가미카제처럼 말이죠. 미친 짓이야. 당장 뱃머리 돌리라고 해. 1분 안에 전멸당한다고. 브래들리 장군이 수화기를 집어 던지며 한국군 한라인을 연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저 역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서해 한복판에서 끔찍한 학살극을 목격하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저 배가 불길에 휩싸이기까지 남은 시간 길어야 30초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낡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미국조차 상상하지 못한 비장의 무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국인들이 침묵하고 있었던 건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사냥감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펜타곤의 최첨단 레이더가 놓친 것은 한국배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서늘한 살기였습니다. 충돌 3초 전, 2초, 1초. 저는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수백 개의 폭음과 함께 저 무모한 한국의 컨테이너선이 서해의 차가운 물살 속으로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실의 다른 참모들도 비명을 지르거나 고개를 돌려버렸죠. 하지만 10초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통신 장교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정면의 대형 스크린을 본 순간 쥐고 있던 안경 다리를 뚝 하고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상식과 경험, 아니 물리학의 법칙조차 거부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폭발은 없었습니다. 화염도 연기도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급강하하던 500대의 중국 드론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리채에 맞은 것처럼 맥없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전투라기보다는 기이한 낙화에 가까웠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돌진하던 킬러 드론들이 배 반경 1km 지점에 닿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엔진이 꺼지고 날개가 꺾인 채 수직으로 바다에 처박히는 겁니다. 시스템 오류인가? 아니면 EMP 공격? 브래들리 장군이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EMP라면 드론들이 제각각 통제 불능이 되어 사방으로 튀거나 서로 충돌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저건 달랐습니다.
마치 정교한 외과 수술을 집도하듯 드론들의 숨통만 정확히 끊어놓은 움직임이었죠. 저는 즉시 제 개인 노트북을 열어 첩보 위성 키올의 원데이터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펜타곤 공용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 연령상과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역시 데이터를 확인한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연령상 모드로 전환하자 한국 함정의 컨테이너 박스 틈새에서 수십 개의 가느다란 열선이 뿜어져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0.1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드론의 배터리와 모터 연결 부위만 정확히 타격하고 사라지는 극도로 정제된 고출력 레이저였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정도 출력과 정밀도라고?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록히드 마틴에 있을 때 15년을 매달려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였습니다. 레이저는 출력을 높이면 장비가 녹아내리고 낮추면 파괴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바다 위는 파도 때문에 배가 흔들려 조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흔들리는 파도 위에서 시속 300km로 날아오는 드론의 동전만한 급소를 백발백중으로 맞춰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마법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스피커를 통해 감청된 왕하이 소장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와 당혹감에 젖은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었죠. 왜 안 터지는 거야? 신관이 왜 작동을 안 해? 내 드론들이 왜 다 먹통이냔 말이다. 중국 지휘부는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무력화되어 포획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CIA 국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국장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한국은 지금 드론을 부수는 게 아닙니다.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저 드론들이 바다에 떨어진 후에도 부력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게 안 보이십니까? 제 지적에 국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에 떨어진 중국 드론들은 폭발하지 않고 둥둥 떠 있었고 한국 함정의 후미에서는 크레인과 그물망이 내려와 그것들을 건져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 역사상 전무후무한 장면이었습니다. 적의 무기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 증거로 확보하다니. 한국은 애초에 전투가 아니라 사냥을 하러 나온 겁니다. 이봐, 제임스.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한국이 운 좋게 전파 교란에 성공한 거겠지. 국장은 애써 상황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미국의 정보력이 한국의 기술력을 놓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눈치였죠.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우연? 500번 연속으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을 우연이라고 부르십니까? 이건 완벽하게 통제된 기술입니다. 당장 저배의 재원과 탑재된 장비의 출처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브래들리 장군은 제 말을 자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박사. 결과적으로 우리 손 안 더럽히고 중국 놈들 쫓아냈으면 된 거 아닌가? 한국 쪽에 공식 치아 전문이나 보내. 그리고 이 건은 1급 기밀로 분류해서 덮어. 그들은 덮으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동맹국이 자신들을 뛰어넘는 게임 체인저를 가졌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였죠.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진 곳으로 가서 주머니 속에 암호화 폰을 꺼냈습니다. 펜타곤의 공식 라인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제 연락처 목록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름 K. 과거 MIT 유학 시절 저보다 항상 한 발 앞서 나갔던 한국인 천재공학자이자 현재 삼성의 국방 AI 연구소에 있다고 알려진 그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조한 한국어. 저는 주위를 살피며 나직하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자네들이 한 짓인가? 그 빈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흐르더군요.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제임스. 우린 지금 청소 중일 뿐이야. 진짜 쇼는 유엔에서 시작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보던 저는 직감했습니다. 펜타곤에 앉아서 보고서나 읽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은 지금 서해에서 건져 올린 무언가를 가지고 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없다는 건 전문가로서의 직무유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행 티켓을 끊게. 아니, 민항기는 늦어. 오산 공군기지로 가는 수송기 편을 알아봐. 박사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일 국방부 장관님 브리핑이. 장관에게 전해. 지금 서해에서 벌어진 일은 브리핑 따위가 아니라고. 역사가 바뀌고 있는 현장이라고 말이야. 전화를 끊고 펜타곤을 나서는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만했던 제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건 뼈아픈 일이었지만 동시에 공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그 작은 배 안에 무엇을 숨겨놓은 걸까요? 그리고 삼성의 그 친구가 말한 진짜 쇼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 그곳에 모든 해답이 있을 테니까요.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의 굉음이 고막을 때리는 14시간 동안 저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덜덜거리는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창문도 없는 화물칸의 어둠 속에서 저는 펜타곤에서 몰래 빼낸 위성 데이터 사본을 보고 또 봤습니다. 수천 번을 다시 계산해봐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불가능. 현재의 배터리 기술과 냉각 시스템으로는 그토록 짧은 시간에 5,000번의 고출력 레이저를 연사한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박사님 도착했습니다. 오산입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수송기의 후면 램프가 열리자 습기를 머금은 한국의 새벽 공기가 훅 끼쳐 들어오더군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활주로를 때리는 빗소리 사이로 매캐한 제트유 냄새가 섞여났지만 제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트랩을 내려오며 활주로 주변을 재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서해에서 사실상 준전시 상황이 벌어졌으니 미군 기지인 이곳 오산도 병력 이동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을 거라 예상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지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비병들은 평소처럼 전투기를 닫고 있었고 활주로를 달리는 지프차들도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느긋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서 느꼈던 그 숨막히는 공포와 긴박감이 이곳 사건의 당사국인 한국 땅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죠. 이 고요함. 도대체 뭐지? 마치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이질적인 평온함. 그때 빗속을 뚫고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무태안경을 쓴 40대 중반의 남자가 내리더군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트 박사님. 마중 나온 국방과학연구소의 이수석입니다. 그는 우산을 받쳐들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나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 방금 전 중국 드론 수천 대를 수장시킨 나라의 관계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그의 손을 잡는 대신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제 코트를 여미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전은 됐습니다. 지금 서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추가 교전은요? 중국의 반응은? 하지만 이수석은 빙긋 웃으며 제 질문을 가볍게 받아넘겼습니다. 차에서 이동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이 궁금해하시는 물건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놨으니까요. 물건이라니. 그는 국가의 운명을 건 그 위험한 작전을 마치 택배 화물을 옮기는 일처럼 건조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혀를 내두르며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는 기지를 빠져나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택의 야경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편의점 간판이 반짝이고 퇴근하는 차량들의 붉은 미등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죠. 불과 수십 킬로미터 밖 바다에서는 중국군이 거품을 물고 있는데 이곳 시민들은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니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수석. 저는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을 대표해서 온 게 아닙니다. 공학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온 겁니다. 어떻게 그 작은 컨테이너선에서 그 정도의 출력을 감당했습니까? 냉각수는? 전력 공급은? 이론상 배가 녹아버렸어야 정상입니다. 제 물음에 이수석은 운전석 옆 콘솔 박스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네더군요. 캔커피였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사님, 미국은 항상 힘으로 해결하려 하시더군요. 더 큰 미사일, 더 강한 엔진, 더 많은 폭약. 맞습니까? 그게 전쟁의 기본이니까요. 저희는 다릅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창 밖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늘할 정도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난했으니까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자원도 돈도 부족한 저희가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것. 백의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일의 힘으로 상대의 급소만 찌르는 기술 말입니다. 그의 말에서 묘한 자부심과 함께 서러운 도끼가 느껴졌습니다. 일의 힘으로 급소만 찌른다.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지만 차는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평택항 구석진 곳에 위치한 허름한 물류 창고. 간판에는 응응수산 냉동창고라고 적혀 있었지만 입구에 서 있는 무장한 헌병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곳입니다. 박사님이 찾던 해답이. 이 수석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창고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 대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윙윙거리는 서버의 냉각팬 소리가 가득했으니까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흰 가운을 입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펜타곤 참모들처럼 당황하거나 흥분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밀린 숙제를 처리하는 학생들처럼 피곤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하고 있었죠. 이쪽으로 오시죠. 이 수석이 안내한 곳은 창고 중앙의 거대한 격리구역이었습니다. 투명한 강화 유리 너머로 방금 서해에서 건져 올린 듯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검은 물체 하나가 수술대 위에 놓여 있더군요. 중국의 주력 자폭 드론 WS-500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유리의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맙소사.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드론은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보통 격추된 드론은 산산조각이 나거나 불에 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건 마치 공장에서 갓 나온 새 제품처럼 표면이 매끈했거든요. 단 한 곳만 빼고 말입니다. 드론의 양쪽 날개가 몸통과 연결되는 관절 부위, 그리고 전방 카메라 센서가 있어야 할 자리. 정확히 그 세 지점에만 돋보기로 태운 듯한 아주 미세하고 새까만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박사님? 이 수석이 제 옆에 서서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폭파시킨 게 아닙니다. 신경만 끊어놓은 겁니다. 날개를 제어하는 모터의 전선, 그리고 눈 역할을 하는 광학 센서의 칩. 정확히 그 두 곳만 0.05초 동안 3000도의 열로 지져버렸죠. 그러면 드론은 자신이 공격당한 줄도 모르고 기체 결함으로 착각해 비상 착륙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펜타곤에서는 이걸 격추라고 불렀지만 이건 격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취총이군요. 정확합니다. 맹수를 잡으려고 가죽을 상하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이 수석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연구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연구원이 드론의 배 부분을 조심스럽게 뜯어내더군요. 그 안에는 복잡한 전선 뭉치와 함께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박힌 칩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이게 바로 저희가 원했던 겁니다. 놈들이 죽어도 감추고 싶어 했던 증거.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자네가 가루가 되면 중국은 우린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겠죠. 하지만 이렇게 시신이 멀쩡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서해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싸움을 국제재판소, 아니 역사라는 법정으로 끌고 가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사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부술까를 고민할 때 한국은 어떻게 잡아서 무릎 꿇릴까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발상의 차이가, 그리고 그 섬뜩할 정도의 침착함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진짜 재미있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 수석이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다른 쪽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대형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삼성 SDS팀이 방금 막 이 드론의 뇌를 해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놈들이 이 드론에 마지막으로 입력한 명령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독된 코드가 영어로 번역되어 화면에 뜨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의 침범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훨씬 더 끔찍한 짓을 계획하고 있었으니까요. 화면 가득 붉은색으로 깜빡이는 명령어는 영어도 중국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계어 코드였지만 30년 동안 무기체계만 들여다본 제 눈에는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읽혔습니다. 표적 조준, 인천 LNG 가스 저장소 제1구역. 인천 LNG 가스 저장소? 저는 저도 모르게 쉰 목소리를 내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 한 방울이 척추를 따라 흘러내리는 게 느껴지더군요. 중국은 단순히 서해 물류를 막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만약 한국군이 반격하면 인천항 바로 옆에 있는 거대 가스 저장 시설에 드론 5,000대를 들이박아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작정이었던 겁니다. 이건 봉쇄가 아니라 거대한 인질극이었습니다. 미친 짓이야. 가스 저장소가 폭발하면 평택까지 피해가 갈 텐데 제정신으로 짠 작전입니까? 재고함에도 이수석은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안경을 닦으며 나직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선택한 겁니다. 미사일로 요격했다가 파편이라도 튀면 대참사가 일어날 테니까요. 저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5,000개의 폭탄이 터지지 않게 뇌관만 도려내야 했죠. 그는 말로는 쉽다는 듯이 얘기했지만 제 이성은 그 말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석, 농담하지 마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동시에 5,000개입니다. 미 해군 이지스함의 슈퍼컴퓨터로도 동시 추적 가능한 표적은 최대 200개가 한계입니다. 그런데 고작 컨테이너선 한 척에서 5,000개의 고속 비행체를 개별 추적하고 각각의 날개 관절만 레이저로 지졌다고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당키나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모든 게 한국이 꾸며낸 정교한 쇼라고 의심했습니다. 어딘가에 거대한 지상 레이더 기지를 숨겨뒀거나 미리 심어둔 해킹 코드로 드론을 떨어뜨렸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배 한 척이 해냈다니 그건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리였습니다. 제 의심을 읽었는지 이수석이 연구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앙의 대형 스크린이 바뀌며 서해 교전 당시의 열상 추적 녹화 화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은 그야말로 빛의 폭우였습니다. 하지만 무질서하게 쏟아지는 비가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백, 수천 개의 가느다란 빗줄기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타겟 1042번 포착, 거리 3.2km, 풍속 12m/s, 조준 보정 완료, 발사. 타겟 1043번 포착, 거리 3.1km, 예측 경로 산출, 발사. 화면 하단에 흐르는 로그 데이터의 속도는 인간의 눈으로 쫓아갈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0.02초. 드론 하나를 포착해서 격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레이더가 아니군요. 제가 화면 가까이 다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쏘고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딜레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화면은 달랐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는 것처럼 즉각적이었습니다. 네, 레이더는 너무 느리니까요. 이수석이 제 옆으로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이건 눈입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초고해상도 이미지 센서 120개가 함정 사방에 붙어 있습니다. AI가 이 120개의 눈으로 들어오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합성해 드론의 형상을 3D로 구현하죠. 레이더 전파가 아니라 그냥 보고 쏘는 겁니다. 보고 쏜다고요? 파도가 쳐서 배가 요동치는데 3km 밖에 드론 날개 연결부 그 2cm짜리 틈새를 보고 쏜다는 겁니까? 박사님 혹시 한국 양궁 보셨습니까? 그는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더군요. 한국 선수들은 태풍이 불어도 10점 만점을 쏘죠. 저희는 그 감각을 AI에게 학습시켰습니다. 파도의 높이, 바람의 세기, 배의 흔들림. 이 모든 변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느끼고 보정하도록 말입니다. 그는 연구실 한쪽에 놓인 검은색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어른 주먹 2개만한 크기의 작은 장비였습니다. 저게 바로 그 뇌입니다. NPU 칩셋 64개를 병렬로 연결했죠. 슈퍼컴퓨터처럼 무식하게 전기를 퍼먹는 놈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칩을 개량해서 만든 겁니다. 저는 그 작은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이 작은 상자가 미 펜타곤의 지하 벙커를 가득 채운 메인프레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5,000개의 타겟을 처리했다는 말입니까?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제 자존심은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어. 이건 속임수야.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센서와 AI는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열은 어떻게 할 겁니까? 레이저를 5,000번이나 연속으로 쏘면 발진기가 수천 도까지 치솟습니다. 냉각수가 끓어올라 배가 터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 데이터상으론 발진기 온도가 고작 45도. 이건 조작입니다. 제 격앙된 목소리에 연구원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무지한 원시인을 바라보는 듯한 묘한 연민이 서려 있었죠. 이수석은 말없이 저를 데리고 창고 안쪽의 실험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실제 작전에 쓰인 것과 동일한 레이저 모듈 1도 블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그가 신호를 보내자 레이저 모듈이 윙하는 소리와 함께 가동되었습니다. 전방에 놓인 강철판에 붉은 점이 찍히더니 순식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1초도 안 되어 옆에 있던 강철판, 또 그 옆에 강철판. 타겟 10개가 눈 깜짝할 새에 관통당했습니다. 저는 급히 열화상 카메라로 레이저 모듈을 비춰봤습니다. 이게 말이 돼? 온도계 숫자가 42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물이 끓기는커녕 미지근한 목욕물 수준이었습니다. 광섬유입니다. 이수석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에 찬 자부심이 묻어나더군요. 과거의 레이저는 거울로 빛을 반사하면서 열이 발생했죠. 하지만 저희는 특수 제작된 광섬유 다발로 빛을 증폭시킵니다. 열 손실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열이 안 나니까 냉각장치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에어컨 실외기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저는 들고 있던 열화상 카메라를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출력과 열 문제로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할 때 이들은 아예 판을 바꿔버린 겁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작고 효율적이고 차가운 기술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임스 하트, MIT 박사, 펜타곤 자문위원. 제 이름 뒤에 붙은 그 화려한 타이틀들이 이 작고 차가운 기계 앞에서 먼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기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에 얼마가 들었습니까? 미사일 5,000발을 썼으면 최소 10조 원은 들었을 텐데. 이수석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같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서해 작전 상황실에서 출력한 전력 소비 명세서였습니다. 디젤 발전기 연료비 그리고 시스템 가동 전기세. 다 합쳐서 대략 이 정도 나오더군요. 저는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고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거칠게 눈을 비볐습니다. 영의 개수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봐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합계 34,500원. 34,500원.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5조 원짜리 중국 요새를 무너뜨리고 5,000대의 드론을 고철로 만든 비용이 고작 펜타곤 구내식당 스테이크 한 끼 값이라니. 가성비가 좀 좋죠? 이수석이 짓궂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전쟁을 돈으로 하지만 저희는 머리로 합니다. 그게 저희가 살아남은 방식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해 바다 위에서 벌어진 일은 기적도 마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뼈를 깎고 피를 말려가며 기술을 갈고 닦은 한국인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독한 집념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수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 머릿속에 남은 질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당신들, 이 기술로 도대체 어디까지 할 작정입니까? 드론 잡는 걸로 끝낼 생각은 아니겠죠? 이수석은 대답 대신 창고 한쪽에 천으로 덮여있는 또 다른 거대한 물체를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유엔 회의가 끝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왕 하이 소장이 기절 초풍할 선물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한국의 반격은 이제 겨우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수석의 손끝에서 검은색 방수포가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펄럭이는 천소리가 가라앉자 그 아래 감춰져 있던 왕 하이 소장이 기절 초풍할 선물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닷물에 젖어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지름 1m 남짓한 회색 원통형 물체. 겉면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해방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곳곳에 굴껍질과 해초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파도에 떠밀려온 거대한 쓰레기처럼 보였죠. 이게 뭡니까? 부표입니까? 제 질문에 이수석은 굳게 담은 입술을 떼지 않고 원통의 옆면에 붙은 작은 금속 패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잘 보십시오, 박사님. 이건 중국이 그토록 민간 연구기지라고 우기던 동방의 요새 바로 밑바닥에 달려있던 놈입니다. 놈들은 이게 단순한 해류 측정 센서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옆에 있던 공구로 금속 패널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끼익 하는 쇠 긁히는 소리와 함께 내부가 드러났고 저는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잡한 배선 뭉치 사이로
군사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밖에 없는 특수 장비가 박혀 있었으니까요. 군용 암호화 모듈 99식. 군용 통신 중계기군요. 제 목소리가 허공에서 갈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거대한 요새가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죠. 이놈은 요새 지하에서 중국 본토의 전략사령부와 직접 연결된 직통 라인입니다. 서해에 깔린 5,000대의 드론을 조종하는 진짜 뇌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던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해군은 드론을 잡는 혼란을 틈타 아예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의 척추를 뽑아온 겁니다. 중국이 드론대를 앞세워 시선을 끄는 사이 한국의 특수부대나 무인 잠수정이 요새의 밑바닥을 털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하지만 이 안의 데이터는 전부 암호화되어 있을 텐데요. 타입 99라면 미 NSA 슈퍼컴퓨터로도 뚫는데 1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그 칩이 필요한 겁니다. 이 수석이 아까 드론에서 추출한 붉은 칩을 들어 보이며 비릿하게 웃더군요. 드론은 열쇠고 이 통신기는 금고입니다. 열쇠를 꽂으면 금고는 열리게 되어 있죠. 그는 칩을 통신기의 접속 포트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자 정적 속에 잠겨있던 서버실의 모니터들이 일제히 붉은색 코드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 장벽이 무너지는 소리, 그건 마치 거대한 댐이 터지는 듯한 디지털 굉음과도 같았습니다. 암호 해독 중 10%, 45%, 100%. 접속 승인. 박사님, 지금부터 보시는 건 1급 기밀입니다. 펜타곤도 백악관도 모르는 중국의 진짜 속내입니다. 이 수석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 가득 작전 문서 하나가 팝업창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그 문서를 소리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작전명 서해의 만리장성. 실행 목표 2027년까지 서해 잠정 조치 수역 내 인공섬 3개 추가 건설 및 군사 기지화 완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물류를 막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해 한복판에 인공섬을 박아 대한민국의 영해 코앞까지 미사일 기지를 전진 배치하려던 겁니다. 더 읽어보십시오. 그 아래 타격 계획 부분을 말입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들고 있던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유사시 타격 1순위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및 오산 미 공군기지. 활자 하나하나가 제 눈을 찔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을 넘어 주한미군까지 인질로 잡고 협박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침략 예고장이자 선전포고문이었습니다. 이 미친 새끼들. 저도 모르게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문건이 공개되면 당장이라도 워싱턴이 뒤집어지고 미 제7함대가 출격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이 수석, 이걸 당장 복사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백악관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엔 제재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다급하게 외치며 주머니 속에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펜타곤의 브래들리 장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민간 연구라는 거짓말에 속아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 당장 깨우쳐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화기의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그 순간 제 손 안의 전화기가 먼저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정보에 뜬 이름. 브래들리 장군.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진실을 알게 될 순간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군님, 지금 당장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중국 놈들이 서해에. 제임스. 닥치고 내 말 들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브래들리 장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차갑고 건조한 명령조였죠. 자네 지금 평택의 그 창고에 있지? 당장 거기서 나와. 네. 그게 무슨. 장군님, 여긴 지금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중국이 오산 기지를 타격하려던 계획까지. 알고 있다. 브래들리 장군의 짧은 대답.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지더군요. 알고 있다니요? 알고 계셨다고요? 제임스, 국제정세는 자네가 생각하는 공학 공식처럼 단순하지 않아. 방금 국무부가 중국과 빅딜을 끝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 규제를 풀기로 했고 우리는 서해 상황을 우발적 사고로 덮기로 합의했다. 장군님, 이건 침략입니다. 한국의 영해를 유린하고 미군 기지를 노렸는데 고작 히토류 따위와 바꾼다는 겁니까? 이봐, 하트 박사. 우리는 국익을 위해 움직인다.
한국의 자존심 따위는 우리가 알 바 아니야. 당장 그곳에서 철수해. 그리고 자네가 본 그 데이터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마. 만약 어기면 자네는 반역죄로 군사법정에 서게 될 거야. 알겠나? 뚜.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배신감. 그 거대하고 끈적한 감정이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국 미국이 동맹국의 안전과 정의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창고 내부의 조명이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시스템 침입 감지됨. 이게 무슨... 서버실의 모니터들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더니 방금 해독했던 중국의 비밀 문서 파일들이 하나둘씩 검은색으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해킹입니다. 외부에서 접속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화면에는 데이터 삭제 중이라는 붉은 글씨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접속 경로가 어디야? 베이징인가? 이수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메인 서버를 관리하던 팀장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저를, 아니 정확히는 제 손에 들린 위성 전화를 쳐다보더군요. 수석님, 접속 IP가 중국이 아닙니다. 그럼 어딘데? 미국, 버지니아주 랭글리입니다. CIA 본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장군이 전화를 끊자마자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가 이 창고의 서버를 공격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덮기 위해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박사님, 이수석이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실망을 넘어선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네 나라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만큼의 치욕스러움. 제 조국이 저지르는 이 더러운 짓거리를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화면 속의 증거들은 이제 80% 이상 삭제되었습니다. 중국의 침략 계획도 오산 기지 타격 명령서도 디지털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유엔에서 빈손으로 중국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뻔뻔하게 우린 민간 연구만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겠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이수석이 갑자기 양복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무언가를 꺼내 제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것은 손바닥만한 외장 하드디스크였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당신네들만큼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원본 데이터의 백업본입니다. 오프라인 상태라 CIA 할애비가 와도 못 지웁니다. 그는 제 멱살을 잡다시피 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제임스 하트. 미국인으로서 침묵하고 반역자가 되는 걸 피할지, 아니면 공학자로서 그리고 목격자로서 진실을 세상에 터뜨릴지.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붉은 비상등이 제 얼굴을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차가운 하드디스크. 이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 그리고 제 양심의 무게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저라면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붉은 비상등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창고 안은 흡사 침몰 직전의 잠수함 같았습니다. 서버의 냉각팬 소리는 비명처럼 날카로워졌고 모니터 속의 데이터들은 멈추지 않고 검은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제 손에 들린 외장 하드디스크. 그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마치 불에 달군 석탄처럼 뜨겁게 느껴져 당장이라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저는 평생을 시스템의 수호자로 살아왔습니다. 국가가 정한 기밀을 지키고 위계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곧 명예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제 조국을 배신하고 알 수 없는 타국의 운명을 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박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놈들이 방화벽을 뚫고 CCTV 제어권까지 가져갔습니다. 한 연구원의 다급한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천장에 달린 CCTV 카메라들이 기괴한 기계음을 내며 일제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펜타곤의 브래들리 장군이, 아니 미국이라는 거대한 감시자가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아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지잉. 주머니 속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마지막 경고다, 제임스. 그 문을 나서는 순간 자네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고 연금도 박탈된다. 자네는 국가 1급 수배자가 되는 거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회적 매장. 평생 쌓아온 명예와 안락한 노후가 순식간에 증발한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아니, 공포스러웠습니다. 펜타곤의 엘리트로 살아온 저에게 반역자라는 낙인과 빈털터리가 된다는 미래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으니까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공포 속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엉뚱하게도 연구소 구석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장비가 돌아가는 화려한 서버실 한 구석, 사람 한 명이 겨우 누울 법한 좁은 공간에 컵라면 용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아빠진 야전 침대 몇 개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 침대 시트 위에 묻은 얼룩들이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커피 자국?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라붙은 붉은 코피 자국, 그리고 급하게 움직이다가 링거 바늘을 억지로 뜯어낸 선명한 핏자국이었습니다. 이건. 저는 홀린 듯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맡에는 두께가 3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대학 노트 수십 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표지는 너덜너덜해졌고 종이는 손때가 타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연구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유서이자 전쟁 일기였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새벽 3시. 4201번째 시뮬레이션 실패. 레이저 출력 오차 0.003%. 다시 계산한다. 우리는 잘 수 없다. 놈들이 오고 있다. 빼곡하게 적힌 수식들 사이사이로 연구원들의 절규가 잉크 자국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김 박사 쓰러짐. 과로로 인한 망막 출혈. 병원 이송 거부함. 한쪽 눈이 안 보여도 코딩은 할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 오늘 어머니 기일이다. 못 갔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해를 뺏기면 어머니 제사를 지낼 땅도 없어집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미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 손으로 만든다. 죽어도 만든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활자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AI가 스스로 학습했다고요? 천만에요. 제가 전에 보았던 그 화려한 빛의 축제는 슈퍼컴퓨터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언제 잡아먹힐지 모른다는 공포. 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자신들의 피와 수명을 갈아 넣은 연구원들의 도끼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미국 연구원들이 연봉 협상을 하고 저녁 5시면 퇴근할 때 이들은 쪽잠을 자며 코피를 쏟고 실명 위기를 겪으면서까지 그 0.003%의 오차를 잡기 위해 매달렸던 겁니다. 보셨군요. 어느새 다가온 이수석이 제 어깨 너머로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죠. 이제야 보였습니다. 그의 흰 가운 소매 끝이 닳고 닳아 실밥이 터져 있다는 것을요. 그 초라한 행색이 펜타곤에서 맞춤 정장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제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더군요. 저희가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미쳤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5조 원짜리 중국 요새를 3만 원짜리 전기로 잡겠다고 덤비겠습니까? 불가능한 확률에 인생을 걸다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그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 특유의 피로감 속에 형형하게 빛나는 광기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기술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당신들에겐 실패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지만 저희에겐 나라가 없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숨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힌 죽어도 만든다는 글자를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종이의 거친 질감이 지문 사이로 파고들며 제 심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찔러 깨우더군요. 그것은 엔지니어로서의 양심, 아니 인간으로서의 뜨거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나? 연금? 계좌 동결? 안락한 노후? 이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는데 세계 최강대국의 엘리트라는 작자가 고작 노후 자금 걱정의 진실을 덮으려 했다니. 참으로 비참하고 역겨운 꼴 아니겠습니까?
쾅, 쾅, 쾅. 그때 창고의 철문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대형 해머로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들릴 때마다 창고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CIA 현장 요원들입니다. 입구를 지키던 헌병대가 제압당한 것 같습니다. 오래 버티진 못할 겁니다. 이수석이 다급하게 말하며 창고 뒷면의 환풍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박사님, 저 뒤쪽 배수로가 항만 밖으로 연결됩니다. 준비된 차가 있을 겁니다. 그걸 타고 공항이 아니라 평택역으로 가십시오. 추적을 피하려면 대중교통이 낫습니다. 이수석, 당신은 어쩔 겁니까? 내가 나가면 당신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텐데. 당신도 같이 가야 합니다. 제가 그의 팔을 잡았지만 그는 부드럽게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누군가는 남아서 시간을 벌어야죠. 그리고 저희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바닥에서 뼈를 묻기로 했으니까요. 그는 제 손에 들린 하드디스크를 다시 한번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노동자의 손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었으며 무엇보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묻히면 안 됩니다. 박사님, 부디 저희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흘린 피가 역사 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증명해 주십시오. 그의 눈빛은 애원이라기보다 숭고한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사명감이 들어찼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환풍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철문이 찌그러지는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품속에는 단순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름 모를 연구원이 흘린 코피, 가족을 등지고 연구실을 지킨 가장의 눈물, 그리고 강대국의 갑질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한이 들어있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수석. 저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좁고 습한 배수로를 기어가며 무릎이 까지고 옷이 찢어졌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빚은 반드시 갚겠소.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당신들의 그 치열했던 밤을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증명해 보일 테니까. 배수로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로 밀려들어왔지만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바야흐로 목숨을 건 폭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배수로 끝, 녹슨 쇠창살을 어깨로 밀치고 밖으로 나오자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반겼습니다. 폐 속으로 밀려들어오는 평택항의 공기는 비릿한 바다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만 방금 탈출한 그 창고 안의 뜨거웠던 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시렸습니다. 저는 젖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항만 구석에 쌓인 컨테이너 박스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다리는 제 것이 아닌 듯 후들거렸고 진흙투성이가 된 이태리제 구두는 걸을 때마다 질척거리는 소리를 내며 제 비참한 처지를 조롱하는 듯했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펜타곤의 푹신한 카페 뒤를 걸으며 세계 안보를 논하던 제가 이제는 자국 정보기관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쥐새끼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더군요. 주머니 속의 위성 전화기는 이미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버린 뒤였습니다. CIA의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 전화기는 제가 가진 마지막 안전장치이자 제 화려했던 과거와의 작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이수석이 목숨을 걸고 건네준 차가운 하드디스크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평택역? 아니,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로 가야 해. 이수석이 알려준 비상 루트를 머릿속으로 되뇌며 저는 그림자 사이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곳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항만 검색대의 서치라이트가 밤하늘을 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제 머릿속을 좀벌레처럼 갉아먹기 시작한 지독한 자기혐오였습니다. 미국이, 나의 조국이 나를 버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정의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제가 30년을 바쳐 지켜온 미국에 의한 평화의 실체가 고작 중국산 히토류 몇 톤과 거래되는 싸구려 상품에 불과했다니. 저는 달리는 내내 위장 깊은 곳에서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세상 모든 가치가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 그것은 물리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롭게 제 영혼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천공항 화물구역을 통과해
뉴욕행 화물기 짐칸에 몸을 실었는지는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과거 정보국 시절 구축해둔 비선 라인을 총동원해 가명을 쓰고 현금 뭉치를 찔러주며 짐짝처럼 화물칸 구석에 처박혀 14시간을 날아왔습니다. 난방조차 되지 않는 화물칸의 영하의 추위 속에서 저는 덜덜 떨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짓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나는 그저 반역자로 죽게 될 텐데. 그 14시간은 저에게 있어 지옥보다 더한 영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뉴욕.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맨해튼의 거리였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 흑백으로 보였습니다. 마천루들은 저를 비웃듯 내려다보고 있었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제 귀에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유엔 본부가 창밖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허름한 모텔방에 처박혀 덜덜 떨리는 손으로 TV 리모컨을 켰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침대, 깜빡거리는 형광등. 이것이 펜타곤 자문위원 제임스 하트의 초라한 종착역이라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더군요. 하지만 감상을 느낄 새도 없이 화면 속에서는 이미 중국의 역겨운 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평화로운 과학 연구 선박을 무참히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야만적인 테러입니다. 유엔 기자회견장 단상에 선 중국 대사는 핏대를 세우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조작된 증거 영상들이 그럴싸하게 편집되어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었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폭발 장면, 동원된 배우들이 흘리는 가짜 눈물, 그리고 파괴된 연구 장비라며 제시한 엉터리 잔해들. 이건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즉각 한국에 대한 무력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칼을 든 강도가 피해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는 입이 틀어막힌 채 구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 전 세계 언론은 팩트체크도 없이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를 진짜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건 중국의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앉아있는 미국 대사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중국의 주장에 암묵적인 동의를 보내고 있었죠. 기자가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며 사태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는 원론적인 헛소리만 늘어놓더군요. 브래들리 장군의 말대로였습니다. 빅딜은 이미 끝났고 한국은 강대국들의 식탁 위에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동맹의 신이? 정의? 그런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리모컨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으아악. 플라스틱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저는 침대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무력감이 해일처럼 밀려와 제 전신을 집어삼켰습니다. 제가 가진 건 고작 손바닥만한 하드디스크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 거대한 강대국들의 담합 앞에서 수천조 원의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 정치판에서 이 작은 데이터 쪼가리가 과연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지금 돈키호테처럼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이 하드디스크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린 뒤 브래들리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했다, 살려만 달라고 빌면 적어도 연금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감옥에는 안 가고 조용히 시골에 내려가 여생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임스, 넌 영웅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넌 그냥 겁쟁이 늙은 공학자일 뿐이라고. 내면의 악마가 끊임없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처참한 몰골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째 감지 못해 떡진 머리. 공포로 인해 퀭하게 들어간 눈동자. 흙탕물과 땀으로 얼룩진 셔츠. 그건 펜타곤의 엘리트 제임스 하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패배하고 도망친 비겁한 낙오자 한 명일 뿐이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움이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겁하게 느껴져서 흘리는 굴욕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두운 모텔방에서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드디스크를 꺼내 쓰레기통에 던지려던 찰나였습니다. 무심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손끝에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낯선 질감이 잡혔습니다. 하드디스크와 함께 딸려 나온 작은 종이 조각. 평택 창고에서 탈출하기 직전 제가 무의식적으로 챙겨왔던 이 수석의 낡은 연구 노트 중 찢겨 나온 한 페이지였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 저는 꼬깃꼬깃해진 그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그곳엔 붉은색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낯선 한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펜으로 쓴 게 아니라 마치 칼로 새긴 듯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힘주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읽을 줄 몰랐기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에 번역기 앱을 켰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글자를 인식하고 번역된 문장이 화면에 뜨는 순간 저는 멈춰 섰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패는 두렵지 않다. 진짜 두려운 건 우리 아이들이 이 바다를 잃고 강대국의 노예처럼 눈치만 보며 사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밤도 불을 켜야 한다. 아! 짧은 탄식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자들의 유언이었습니다. 이 수석과 그 연구원들. 그들은 자신들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게 배신당할 수도, 중국에게 짓밟힐 수도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매일 밤 그 차가운 창고에서 코피를 쏟아가며 불을 밝혔던 겁니다. 성공의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기에,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그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종이에 묻어있는 검붉은 얼룩은 잉크가 아니라 그들이 흘린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입니까? 저는 고작 제 안위가 걱정되어서 승산이 없다는 핑계로 도망칠 구실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진실을 쥐고 있으면서도 저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싫어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제임스.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노려보며 나직히 하지만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종이에 묻어있는 핏자국이, 말라비틀어진 커피 자국이 저를 꾸짖고 있었습니다. 우린 목숨도 걸었는데 당신은 대체 뭘 걸었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제 알량한 자존심과 연금이 그들의 목숨보다 무거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좁은 욕실로 들어가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얼굴을 쳐박고 며칠간 쌓인 피로와 공포 그리고 영혼에 눌러붙은 비겁함을 거칠게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문지르고 고개를 들자 거울 속에 비친 남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의 흔들리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목격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 단단한 증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구겨진 셔츠의 먼지를 털어내고 느슨해진 넥타이를 다시 목 끝까지 단단히 조여 매었습니다. 펜타곤 출입증은 더 이상 없었지만 제 가슴 속엔 그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한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연구원들이 피로 써내려간 진실의 위임장이었습니다. 기다려라, 왕하이. 그리고 브래들리. 저는 하드디스크를 양복 안주머니 깊숙이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차가웠던 금속이 제 체온과 닿자 마치 심장이 두 개가 된 것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더군요. 당신들이 덮으려던 그 진실이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어. 모텔 문을 박차고 나서자 뉴욕의 차가운 빌딩 숲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저 멀리 보이는 유엔 본부의 거대한 유리 건물을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쫓기는 사냥감이 아니라 거짓을 심판하는 사냥꾼이 될 차례였으니까요. 유엔 본부의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자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시야를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로비는 이미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자들과 외교관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더군요. 그 소음과 열기는 마치 거대한 용광로 같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양복 안주머니에서 느껴지는 그 작고 차가운 하드디스크의 존재감만이 제 온 신경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보안 검색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프리패스로 통과했을 펜타곤 아이디 카드는 더 이상 제게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방문객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줄을 서야 했죠. 초라했습니다. 세계 안보를 주무르던 자문위원이 이제는 이름 없는 노인이 되어 검색대 앞에 서 있다니. 하지만 기이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안요원의 사무적인 질문에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나직히 대답했습니다. 증언. 인류가 목격해야 할 진짜 정의에 대해서 말입니다. 보안요원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흘긋거렸지만 제 눈빛에 기가 눌렸는지 기를 터주더군요. 저는 회의장이 있는 3층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랐습니다.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펜타곤의 브래들리 장군이 보냈던 협박 문자, 평택 창고의 비상 등, 그리고 이수석의 피 묻은 가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수석 보고 있소? 지금 당신들의 피가 세계의 중심으로 가고 있소. 안보리 회의장의 거대한 문 앞.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문을 힘껏 밀어젖혔습니다. 끼익. 육중한 문이 열림과 동시에 장내를 가득 채우던 웅성거림이 일순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원형으로 배치된 각국 대표 단석, 그리고 그 위를 내려다보는 방청석의 수많은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타이밍은 절묘했습니다. 단상에는 중국 대사가 막 연설을 마무리하며 거짓된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거든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한국의 야만적인 공격으로 우리 연구원들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평화에 대한 도전입니다. 즉각적인 제재만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교활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미국이 침묵하기로 합의했으니 한국 따위는 도가내든 쥐라고 생각했겠죠. 실제로 미국 대사는 고개를 숙인 채 펜만 굴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뚜벅뚜벅 방청석 맨 앞줄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흐르는 회의장을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 발언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제지하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미 국방성기술자문위원 제임스 하트입니다. 지금 중국 대사가 말하는 평화로운 연구의 실체를 증명할 결정적 물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임스 하트라는 이름이 나오자 미국 대사의 고개가 번개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브래들리 장군에게 보고받았을 겁니다. 제가 사라졌다는 것을. 하지만 감히 유엔 한복판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보안 요원들이 저를 끌어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품속에서 하드디스크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안에 중국군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군사기지의 설계도와 오산미 공군기지를 타격하라는 공격명령서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저를 끌어내시겠습니까? 오산 공군기지 타격. 이 단어가 나오자마자 장내는 폭탄이 터진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국 기자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영국과 프랑스 대사는 경악하며 미국 대사를 쳐다봤습니다. 자국 군대가 타격 목표였다는 말을 듣고도 침묵할 수 있는 미국 외교관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미국 대사는 입술을 깨물더니 다가오던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해 물러나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저를 막으면 미국은 자국군 때의 위협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니까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누르며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포트에 하드디스크를 연결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화면은 중국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동방의 요새의 민낯입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회의장 정면의 초대형 스크린에 평택 창고에서 해독했던 붉은색 코드와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전명 서해의 만리장성. 타격 목표 평택, 오산, 인천. 드론 5,000대, 자폭 시퀀스 활성화. 중국 대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건 조작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짜고 만든 가짜 데이터입니다. 당장 화면 꺼. 그가 발악하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수석이 보여주었던 서해 바다 위에서 촬영된 열상 추적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5,000대의 드론이 날아오고 한국 함정에서 쏘아 올린 보이지 않는 빛들이 드론의 날개와 센서만 정확히 태워버리는 그 기적 같은 장면. 드론들이 폭발하지 않고 마치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에 장내에 있던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불가능해. 저건 물리적으로. 폭약이 안 터졌어? 날개만 잘랐다고? 저는 중국 대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해군은 당신들의 무기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포획했습니다. 지금 평택항에는 당신들이 쏘아보낸 드론 5,000대가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일련 번호, 제조국,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된 자폭 명령 데이터까지. 단 하나도 훼손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중국 대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자네가 없어야 오리발을 내미는데 시체가 멀쩡히 살아 돌아온 꼴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중국이라는 거대 자본이 만든 5조 원짜리 요새를 단 하루 만에 무력화시켰는지. 화면에 영수증 한 장이 띄워졌습니다. 꼬깃꼬깃한 종이에 찍힌 잉크 자국. 전력 소비 합계 34,500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이해하지 못해 웅성거렸습니다. 3,400만 달러가 아닙니다. 제가 침착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단돈 25달러입니다. 푸아. 어딘가에서 참지 못한 실소가 터져나왔고 순식간에 회의장은 비웃음과 경악이 섞인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5조 원을 쏟아부은 중국의 최첨단 무기가 고작 피자 한 판 값도 안 되는 전기세의 고철 덩어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능욕이자 참교육이었습니다. 중국 대사는 이제 서 있기도 힘든 듯 의자를 붙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만이 남았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미국 대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대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전 세계 대표 여러분. 이 34,500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수석의 낡은 연구 노트 그리고 그 위에 떨어진 붉은 핏자국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은 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강대국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한 약소국 연구원들의 피와 수명을 갈아 넣어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계좌가 동결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끊길까봐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아이들이 이 바다에서 자유롭게 숨쉬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컥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며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히토류 몇 톤의 정의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오늘 미국인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적어도 비겁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하드디스크를 뽑아 유엔 의장석으로 걸어가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양심에 제출하는 피해 호소문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단상을 내려오는 순간 회의장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1초, 2초가 지나자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로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먼저 일어났고 영국, 독일, 그리고 수많은 제3세계 국가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지쳐있던 전 세계가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이 보여준 통쾌한 반란에 보내는 찬사였습니다. 미국 대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중국 대사는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도망치듯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왕하이 소장의 야망도, 중국의 서해 공정도, 그 34,500원짜리 영수증 한 장에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저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뒤로하고 천천히 출구로 걸어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누군가가 제 팔을 부축해주더군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 대표단의 젊은 서기관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평택 창고에 남겨진 이 수석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진실을 묻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빙긋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비겁한 노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당신들의 그 치열한 밤이 저를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오자 뉴욕의 하늘은 어느새 환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빌딩 숲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더군요. 주머니는 비었지만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야말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서해의 유령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불멸의 전설이 새겨졌으니까요. 유엔 본부의 거대한 유리벽에 반사된 제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울 속의 저는 겁에 질린 도망자였는데 지금 그곳에는 낯설지만 꽤나 후련해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더군요.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바다에 버린 위성 전화기가 아니라 공항에서 새로 산 선불폰이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온 문자 한 통. 내용은 짧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밤은 연구원들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K.
저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난리통을 겪고도 세계를 뒤집어 놓고도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잠을 잘 수 있다니요. 참으로 그들다운, 참으로 한국인다운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끄고 뉴욕의 센트럴 파크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는 방금 제가 터뜨린 폭로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UN 중국의 강력 경고. 서해 평화 되찾다. 34,500원의 기적. 세계 군사학계를 비웃다. 사람들은 저 숫자를 보며 신기해하고 기적이라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34,500원이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진짜 가치를 말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청춘이었고 가장의 무게였으며 벼랑 끝에서 나라를 지켜내려는 처절한 도끼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서 있는 이곳 뉴욕은 시끄럽고 분주합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의 서해는 어떨까요? 아마 지금쯤 그곳의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무심하게 푸른 물결만 일렁이고 있을 겁니다. 어민들은 다시 만선의 꿈을 안고 배를 띄울 것이고 인천항의 크레인은 쉴 새 없이 컨테이너를 나르고 있겠죠. 그 평범하고 지루하기까지 한 일상. 그것이야말로 이 수석과 연구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했던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평택 창고에서 챙겨온 그 찢어진 노트 조각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꼬깃꼬깃해진 종이 위 붉은 핏자국은 이제 검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강대국이란 무엇일까요? 핵무기가 많은 나라? 국방 예산이 천조국인 나라? 과거의 제임스 하트라면 그렇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무기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무기를 쥔 사람들의 마음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자신들의 안위보다 조국의 바다를 더 걱정하는 사람들. 불가능한 확률 앞에서도 포기라는 단어를 지워버리는 사람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가장 거대한 나라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에서 비릿한 바다 내음이 나는 것 같은 건 아마 제 착각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착각 속에 잠시 머물고 싶어집니다. 오늘 밤 평택의 그 허름한 냉동창고는 모처럼 불이 꺼져 있을까요? 아니요, 왠지 그들은 또다시 불을 켜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다음엔 인공위성도 가능하겠는데? 라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펜타곤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들이 지켜낸 그 평화로운 바다를 보러 언젠가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생각입니다. 그때는 도망자가 아니라 그들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하는 친구로서 말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마치 그들의 눈물 없이 맑은 눈동자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군요. 서해의 유령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뜨거운 유산은 영원히 이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단돈 3만 원의 전기세로 5조 원의 요새를 무너뜨린 통쾌한 반전.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을 울리는 건 그 기적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린 연구원들의 헌신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켜낸 치열한 전장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더 놀랍고 가슴 벅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